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강의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마지막 기출문제입니다. 10월 29일 치러졌던 지방직 서울시 7급 기출문제에 관련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기출문제 매우 엄격하고요. 그리고 오류 없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더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정답과 오답까지를 해설해드리며 또 다음 시험들도 예측할 수 있는, 또 단순히 지방직 서울시 7급만이 아니라 다른 직렬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재능보다 집념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들에 대해 공감하고 또한 우리는 희망을 갖고 더 도전하셔야 합니다. 자, 이 구절은 바로 오늘 뒤에 나와 있는 비문학 지문 속에 있는데요. 자기 지향적 동기냐 아니면 타인 지향적 동기냐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된 책이 있는데요. 그릿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올해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선정된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결국 우리는 타고난 능력 아니면 뭔가 후천적으로도 얻어낸 어떤 능력인 재능이라는 것보다도 집념이라는 거, 우리 숨어있는 한자 보이죠? 집념. 원래는 잡을 집자의 생각 염자인데요. 정말 딱 한 가지 붙잡으면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집념이 되겠죠. 보통 잡을 집이라고 할 때는 집착이다, 이럴 때도 우리가 이 잡을 집자를 쓰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매달려 마음을 쏟는다라는 뜻의 바로 집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 우리가 공부의 수험생의 목표는 결국 합격이라는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오늘 또 집념이 승리하는, 또 우리는 근성, 승부근성 뿌리 끝까지 정말 캐내고 또 붙잡는 그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서울시 지방직 7급입니다. 자, 이미 국가직 7급은 피셋으로 문제가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남아있는 시험 중에서는 이제 지방직 서울시 통합되었으니까요. 이 7급이 다른 9급 문제와 가장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번 시험에도 어김없이 비문학과 문학의 강세, 특히 비문학은 완전히 피셋은 아니지만 절반 정도의 피셋형 문제들, 특히 18번, 19번, 20번 속에 존재하는 이런 피셋형 문제, 보기를 주고 기억, 니은, 디귿 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등을 주고 선택하는 문제, 추론형 문제 또는 역시 비교 대조형과 관련된 논리 문제들, 그리고 거기에 평가 문제, 이런 게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역시 오늘 또 이 문제에서도 이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받아들인다라고 했던 바로 그 이해, 9급 시험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문제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문학이 역시 2022년에 들어서 더욱 더 늘었죠. 바로 이 9문항은 국가직 9급 또는 지방직 서울시 9급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45%, 9문제가 대체로 지금 약간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물론 무조건 9문제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8문제 이상, 많으면 10문제 정도까지도 가능한 최근의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우리 비문학은 무조건 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짧은 단문 형태, 400자 이내의 단문 형태의 비문학도 있고요. 아니면 역시 우리 이번 시험처럼 가장 길다라고 한다면 약 1000자 정도 되는 800자에서 1000자 정도 사이로 보이는데 1100자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뭐 피셋을 제외하고서는 9급형 문제, 그리고 이 지방직 서울시 7급 문제에서도 대체로 1000자 이내,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0분 동안 풀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과잉되게 지나치게 막 1200자 수능처럼 1400자 1600자 이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자 정도라고 생각하고 너무 또 심리적인 압박감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쉬운 비문학과 어려운 문제 비문학을 잘 선택해서 이제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학 또한 비슷합니다. 5문제, 4문제 정도가 최근 시험의 또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물론 이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섞여 있는데요. 현대 시도 있습니다. 현대 소설도 있습니다. 고전도 산문과 시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문학도 꾸준히 또 공부해 두시고.
자, 나머지는 역시 골고루 출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이 자리에 국가직 9급을 대입해도 지방직 서울시 9급을 대입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것은 또 비문학, 문학이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은 13문제 65%에 불과하죠. 다 맞아도 65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골고루 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 어문 규정이 덜 나온다 하지만 해야 하고, 한자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문법도 공부해 두어야 하고, 그래서 결국 전 영역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서 우리는 100점이 목표인 거지 어떤 걸 포기한 90점이 목표이거나 80점이 목표여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문 규정 한 문제, 한자 한 문제, 대화 한 문제, 어휘, 한자성어, 쓰기, 문법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전년도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비슷하죠. 어문 규정의 수가 하나 줄었을 뿐이지 역시 한 문제씩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요. 전년도에는 문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문법이 어미와 관련해서 또 대단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며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양한 특강들, 비문학 특강, 문학 특강 또는 한자 특강, 어휘 특강, 또 한자성어, 또 문법 특강 이런 다양한 특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꾸준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노력의 힘, 절대 시간의 힘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의 유형들을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어떤 시험이든지 고난도 문제가 존재하는데 자, 이번에는 6문제로 제가 선별해 보았습니다. 5문제보다 살짝 한 문제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물론 쉬운 것은 아주 쉽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결국 고득점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어떻든지 역시 한자의 표기는 좀 부담되는 거죠. 다만 이번에는 그래도 평소에 우리 공부하던 한자 표기 중에 백미 같은 거 아니면 삼음절 한자어들이었기 때문에 등용문 같은 거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역시 노익장이라고 하는 정답인 이런 주로 삼음절 한자에 대한 표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역시 집중해서 역시 시간들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면 충분히 맞을 수도 있었다라는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요. 한자의 6번 문제.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가장 어려웠다라고 추정이 되는 문법 중에 어미를 분석하는 문제였죠. 출발은 형태소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미와 관련된 종류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형을 위한 어간과 어미를 분석하고 원래 우리는 어미 중에서도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고 또 어말 어미를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누었던 그 표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온 셈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분석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역시 10번의 시조 문제였기 때문에 한수마, 새 한수마로 시작하던 사설 시조가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대화체냐 아니면은 대화냐 대화체와 대화는 또 다르거든요. 대화는 정말 두 사람이 주고받는 것 티키타카가 되어야 이게 대화고요. 대화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하듯이 해도 대화체입니다. 바로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대화체죠. 즉 여러분 이렇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대화는 아니고요. 대화하는 방식으로 화자인 제가 청자인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문학적인 용어들 문학적인 개념들 이것들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16번은 역시 순서 문제였기 때문에 어김없이 한 문제 출제되는 정형화된 비문학 순서. 그중에서 우리는 10가지 팁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가장 대표적인 것이 A, A-, B, B-, C라고 하는 일반화, 구체화, 일반화, 구체화, 일반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었던 순서입니다. 그래서 2개씩 묶어달라는 거예요. 지시어 접속어에 힌트가 있었고요. 최소한 A, A- 묶고 B, B- 묶으면 정답이 되었어요. 자, 순서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19번, 20번의 공통적인 평가 문제가 피셋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다시 한번 결국 이제 피셋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 논리에 해당이 되면서 그러한 추론형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객관적 이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주관적인 우리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함께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것도 평가라는 것이 주관적 평가를 말하는 건 아니고 객관적 평가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고난도 문제 포함하여서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볼 겁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를 이제 목표로 이 시간에 일단 가볼 건데요. 자, 문제 아주 쉬웠습니다. 자, 연설에 관한 설명이었었고요. 적절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김연아 선수죠. 은퇴했던 김연아 선수가 유엔에 가서 평화 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요청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올림픽의 기본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쿠베르탱 남작이 주창을 하면서 시작을 했으며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보다 빠르게라는 슬로건을 통해 그리고 이게 아마추어 정신이잖아요.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프로 선수들이 막 참여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지덕체, 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게 우리 올림픽의 이제 시작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올림픽의 조건을 특히 이 연설의 기준이 올림픽 헌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인용하게 된 거죠. 큰 따옴표를 통한 직접 인용이면서 인용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헌장에서는 이렇게 올림픽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조화로운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수호를 위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 올림픽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안 될 뿐더러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나치게 프로페셔널들이 참여한 돈의 잔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떤 테러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전쟁도 그 당시 스포츠가 또 올림픽 같은 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 전쟁도 잠시 중단하고 평화의 제전이 되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올림픽 헌장을 인용하여서 이런 올림픽 휴전 결의안 초안 승인을 결국은 요청한다, 해달라, 승인해달라 이제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권위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게 올림픽 헌장이었고요. 그래서 직접 인용을 통해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한 설득력을 높인다. 맞습니다. 자, 다만 어디에도 반대되는 사례 없었고요. 서리적인 표현도 없었죠. 물론 서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뭐뭐 해야만 하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있었으면 서리적 표현이요. 근데 전부 평서문이죠. 서술어의 어미를 보더라도. 자, 또는 연설자의 공신력. 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며 제가 원래 유명한 사람이며 나를 신뢰할 수 있다라면 뭐 이런 말은 사실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쉬웠습니다. 자, 난도는 제가 문제마다 상, 중, 하를 표시하는데 아까 상 6문제를 제외하고 하 5문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9문제가 중이 되는데요. 1번은 역시 몸풀기 문제 아주 쉬웠습니다. 2017년에 평화올림픽을 위한 유엔 연설의 일부를 발췌했어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역시 비문학이지만 아주 쉬운 편이었고요. 역시 딱 2가지의 소재, 사적 건축과 공적인 건축에 관한, 공공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사적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집 사서 건축물 짓고 하는 것 얼마든지 사적 필요에 의한 사적 건축물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공공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겠죠. 그래서 공적인 필요 다수를 위한 공공건축 말이죠. 사실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어떤 돈은 안 되지만 이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특성에 맞는 건축물 같은 거를 만들고 또는 그러한 문화적 상징물 같은 걸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거듭 금전적 가치를 위한 것은 아니죠. 공적인 측면에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충분히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공건축은 이렇게 주어가 계속 공공건축으로 제한되어서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되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지역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러면서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충분히 우리는 다 안 읽어도 이해할 만한 내용. 모든 우리 국어의 지문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처럼 평화를 사랑하자. 다 공감하는 거겠죠. 공공건축은 이런 특징이 있다. 다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내용일수록 어떻게 다 안 읽고 빨리 선택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번, 2번에서 우리가 힘 뺄 필요가 없잖아요. 뒤에 18, 19, 20번이 어렵다고 했고 비문학들이 지금 뒤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 최근의 의도적인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다면 점처럼 풀고 넘어가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니까 공공건축은 지역의 정책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시 중간 이후에 정답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자, 보면 딱 보기에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공적인 건축이지 사적 건축일 리가 없고요. 또는 국민 다수의 보편성 그런 것도 역시 공적인 공공 건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사적 자본을 활용했다라는 것이 공공 건축이 될 수가 없으며 대신에 뒤에서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하나 틀리고 하나 맞게끔 이렇게 교묘한 오답들은 우리 국어에 흔하니까 역시 끝까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운데 금 하나 그어놓고 얘가 A인지 B인지 사적 자본은 A 그러나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건 B. 그러니까 벌써 이미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진술이었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찾아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아까 사적 자본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적 건축에 관한 사적 자본 이야기가 뭐 그대로 나오고 반면에 다수가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공공 건축에 관한 B에 관한 이야기였으므로 4번의 X를 또 빨리 지우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난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이 주는 상징성, 쉽게 몸풀기 문제를 준다. 예전에는 어문 규정 같은 것부터 간단하게 1, 2번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비문학에 짧은 비문학을 주면서 역시 이제 우리는 뇌를 말랑말랑하게 머리를 쓰도록 만들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비문학이 어쨌든 9문제이니까 곳곳에 배치될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3번이 한 문제 나오는 대화지만 바로 이 대화라는 방식이 최근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또는 서울시 9급 이런 최근 문제 거의 필수 문제입니다. 최소 한 문제에서 최대 2문제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우리는 국어에 항상 능력이라고 할 때는 4가지 능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최근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못하는 게 말하기 능력. 왜냐하면 코로나19로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스마트폰 그냥 검색하고 즐기고 게임하고 이런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뭔가 대화가 점점 미숙해지고 대화가 거칠어지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은 우리 어떤 대민 봉사라고 하는 게 있죠. 전화 응대도 해야 되고 또 왔을 때 어떤 고충도 들어줘야 되는데 그 대화가 잘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역시 이론 시간에도 공부했었던 것처럼 공손성의 원리라든지 협력의 원리, 그 경률들과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것은 뭐 지문에서 그냥 읽고 풀면 되는 거지 뭐 외워야 할 지식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는 두 사람의 대화이지만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정국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민서는 뭔가 좀 불만스러워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정국이 말이야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공모전 전에 신청했대. 이렇게 약간 불만스러워하니까 이제 채연은 그래도 워워워 살살살살 우리 천천히 그래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잘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네요. 특히 정국이도 나름 사정이 있었을 거야. 특히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해서 아는데 걔 그럴 애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좀 감싸주면 좋죠. 상대방에서 딱 불만을 터뜨리면 맞아 나도 불만이야 이렇게 같이 호응하기보다 워워워 아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말고 잘 생각해보자. 걔 그럴 애 아니거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우리가 부사 붙여 쓰는 합성부사의 한번 이런 것도 보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은 채연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경험을 예로 들면서 민서를 설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민서 입장에서는 끝까지 계속 불만이네. 도대체 왜 너 정국이 편만 드는 거야? BTS라서 그런 거야. 자, 어쨌든 자 이런 게 결국 지금 정답으로 나와 있었죠. 자, 역시 1, 2, 3번까지가 난도가 하였어요. 그만큼 몸풀기 문제를 앞쪽에 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다시 복습하고 또 확인하고 아니면은 선지 내가 실수했나 안 했나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력이라는 것은 문제를 단지 풀어서 답을 도출하는 것만이 실력이 아니라 시간 조절 능력. 어떤 내가 요령으로 문제를 풀지를 미리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점처럼 풀라고 했잖아요. 정말 최상의 학생들, 정말 속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문제를 푸는 분들은 아예 정답지 자체에 체크하지도 않아요. 바로 오해 말에 마킹만 합니다. 왜? 쉬우니까. 쉬운 것에 대해서는 표시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 속어법으로 지우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지만 지금 1, 2, 3번에 한해서는 진짜 딱 보고 답이 나오고 딱 보고 답이 나오고 이럴 정도의 난도였죠.
자, 4번도 사실 이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무난한 서술 방식, 우리 설명 방식이라고도 했었고요. 아니면은 전개 방식이라고도 했었던. 자, 이론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글의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범주, 즉 동태적, 정태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물론 동태적도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서사, 인과, 과정이라고 했던. 자, 정태적 11가지 있었죠. 예시, 정의, 지정, 묘사, 비교, 대조, 분석, 분류, 구분, 유추, 열거라고 했었던 이 방법들 모두 합치면 14가지인데요. 역시 한 문제 정도 우리 비문학에 잘 나오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심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요. 배의 돛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 소재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뒤에 보았더니 마찬가지로 우주선의 동력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우주선의 장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나로호 같은 경우, 그래서 나로의 결국은 지역에서지만 거기에서 우주센터에서 우리가 이미 미사일 로켓이죠. 로켓, 정확하게 로켓을 쏘아 올리고 우주선 쏘아 올리고 이렇게 우리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주선의 원리 같은 거 어떻게 동력 없이 물론 처음에는 나아가죠. 우리가 추진 장치에서 나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둥둥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자, 어떻게 그런 원리가 있었던 것일까? 이것이 바로 배의 돛의 원리와 흡사했다라는 거죠. 햇살 돛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양풍의 힘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이제 이런 내용. 결국은 중심 소재 우주선의 원리, 동력을 설명하기 위해 배의 돛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아는 유사한 내용을 빗대어 설명한다, 유추라고 이야기하죠. 자, 위험한 것은 이것을 비교라고 하면 안 돼요. 비교는 대상의 성격이 대등할 때, 예를 들어 축구와 야구, 남자와 여자, 국어와 영어 이런 것들은 대등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주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의 돛의 원리와 흡사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끌어다 썼다라는 거죠. 유사한 내용을 끌어다 쓰는 것을 우리는 유추라고 했어요. 두 가지 유사한 내용을 빗대어 설명한 거죠. 빗대어 설명했다라는 것이 결국 끌어들여 설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유추의 예시,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등산으로 오르는 산으로 오르는 등산과 같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결국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유추였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제 여기에 네모의 마지막에 때문이다라는 게 있어서 마치 인과처럼 보이기도 해요. 물론 맞아요. 그래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주선도 동력 없이 우주 공간으로 갈 수 있다. 이것만 나왔으면 인과이긴 해요. 그러나 전체 소재가 우주선인데 우주선과 상관없는 배의 돛을 끌어다 설명했기 때문에 전체 전개 방식은 유추가 맞고요. 부분적인 인과는 있지만 선지해 주지도 않았죠. 헷갈릴까 봐. 정의 당연히 뜻풀이 없었고요. 종류별로 나누어 분류 없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사도 아닌 거죠. 전개 방식, 설명 방식, 서술 방식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유추부터 제가 많이 강조했었던 과거 서울시의 기출문제이기도 했었고요. 자, 또는 정의부터 분류에 그리고 서사까지 펼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서사가 돼서 펼서라는 한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1, 2, 3, 4번 역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앞쪽 문제들이 정말 가벼운 몸풀기 문제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의 유형이고요. 자, 반가운 한자성어입니다. 자, 반가운 한자성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늘 강조했던 정원상 완벽하지 않으나 완벽하고 싶어하는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수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제가 정원상 앞에 천의무봉 정원상이라는 걸 이제 표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정답으로 또 출제가 되었죠. 과거 2019년 지방직에도 이미 정답으로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7급 시험에도 또 9급 시험뿐만 아니라 7급에도 또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소설가 에번 코넬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소설가는 치열하게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도 신경을 썼더라라는 거죠. 특히 쉼표 하나까지도 쉼표를 썼다 지웠다 하면서 과연 이 흐름에 적절하게 잘 어울리느냐.
독자들이 읽었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소설을 썼다라는 훌륭한 그런 평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치열한 문장가이며 치밀한 문장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영어의 퍼펙트, 완전 무결하다라고 해석되는 한자성어 천의무봉이 되었습니다. 사실 천의무봉이라는 이 말 속에서도 오늘 사실은 기출문제와 관련된 게 무려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 무결하다의 퍼펙트, 실제 영한사전 같은 데 찾아도 천의무봉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한글로 우리가 이제 쳐보면 영어로는 퍼펙트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이 안에 숨어 있는 2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봉자가 꿰맬 봉자죠. 꿰맬 봉자에 우리 순우리말 꿰매다라는 말이 뒤에 표준어의 정답, 어문 규정의 정답이었잖아요. 이것을 꼬매다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일부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꼬맨다, 옷을 꼬맨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고요. 표준어는 꿰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니 여기에 한자의 표기에 실사변이 있는 꿰맬봉, 그것이 또 미봉책이라고 하는 실로 대충 꿰맸기 때문에 그래서 꿰맬봉과 함께 꿰맬미라고 하는 한자도 실로 대충 꿰매는 방책, 임시 방편적인 계책이었고요. 그래서 역시 한자 표기에 잠시 후에 나오잖아요. 꿰맬미여야 하기 때문에 역시 미봉이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아닐 미자를 써서는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단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정답 한자성어의 천의무봉, 거기에 꿰맬봉의 맞춤법, 그리고 다시 꿰맬미가 관련되어 있는 한자까지도 3가지 역시 중요했더라라는 거고요. 자, 물론 이제 한글 없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한자를 통해서라도 도금 그리고 의미 2글자, 3글자만 가지고도 된다고 했어요. 되어야 하고요. 자, 그렇게 넓적다리 비라고 하는 이미 우리 한자 성어 강의노트 뒤에 400개 들어있듯이 비육지탄이 유비의 넓적다리에 대한 고사였었죠. 큰 뜻을 펴보일 기회가 없음을 탄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비가 나이 50살이 다 되어가도록 유표라는 사람의 객장에 머물러요.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지 못해. 신세한탄하면서 화장실에 갔더니 자기의 살만 막 쪄오른 거예요. 앉아있는 넓적다리를 보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가는 건가? 이렇게 한탄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초계 왕에 오르는 바로 사람이 있었고 인의를 통해서 베풀었기 때문에 제갈량도 또는 관우장비도 조자룡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유비를 도와준 거죠. 자, 비육지탄이라는 성어 이미 시험에 또 잘 나왔던 거고요. 자, 누군가에게는 살짝 어려웠다면 딱 하나, 성동격서라는 2번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성동격서, 모르면 2글자씩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공격한 거죠. 7격자를 지금 쓴 거예요. 여기서 성동격서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위장술인데요. 보통 동쪽에서 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쪽에 시선을 끌게 하기 위함이죠. 보통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무슨 어떤 적병이 있어요.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다 골명을 탁 던져요. 그럼 누구야? 부스럭 소리 나니까. 그럼 뒤에서 막 공격을 하죠. 바로 이런 위장 공격술과 관련이 돼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실제는 이제 서쪽을 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인간관계의 성동격서도 있고요. 처세의 성동격서들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이성에게 바로 막 관심을 나타내고 연락처 달라고 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된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 주변을 통해서 먼저 뭔가 이렇게 관심을 유도해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간접적으로 좀 연결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나는 당신에게 더 관심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풀어진대요. 아, 그랬구나. 나를 좋아했구나. 이러면서 뭔가 사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이것도 성동격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뜻하는 바와 관계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이제는 쉬운 거니까요. 고진감래, 즉 고생이 다하면 이제는 기쁨이 오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했었던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 자, 일단 문제 의도는 한자 성어였었고요. 정답이 천의무봉이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반갑기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다양한 성어들 그리고 최소한 한글 없이 나왔을 때 읽을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또 암기를 통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한자성어는 이 정도는 그래도 중이겠죠. 천이무봉은 또 누군가에게는 분명 친숙한 성어여야 합니다. 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또 제가 항상 교재부터 시작하여서 천이무봉 정원상 이렇게 많이 또 표방하기도 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 비옥지탄, 성동격서, 고진감래까지 모두 나와 있었고요. 자, 이제는 첫 번째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한자 표기입니다. 언제나 한자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막 심하게 어려웠다고 볼 수 없는 게 좀 들어본 말들이에요. 또 알만한 경우들이 있었고 틀린 게 또 명확하기도 했었죠. 그중에는 삼음절 한자어가 세 문제가 나왔고 세 개가 나왔고요. 또 이음절 한자어도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백미 이런 거 우리가 워낙 고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틀린 것은 충분히 좀 구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노익장을 과시한다. 뭐 이런 표현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도 우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가면서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과 연륜을 그들에 대한 어떤 뭔가 경험들을 높게 또 사고 지혜를 높게 사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노익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 글자, 세 개의 한자가 있으니까 첫 번째 늙을 노자는 다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할 익이라고 하죠. 이때 더할 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할 때 쓰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늙었지만이라는 말에 의하면 늙었지만 더 씩씩하다라는 거죠. 굳셀장이 되는데요. 이때 굳셀장에 쓰는 많이 쓰는 표현이 천하장사 이런 거겠죠. 장사입니다. 장사겠죠. 그래서 이게 굳세다, 씩씩하다 이런 정도로 모아서 늙었지만 더욱 굳센 거예요. 늙었지만 오히려 막 더 힘이 세지고 이런 게 바로 노익장을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노익장이라는 말도 삼국지에 의하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통해서도 아니면 우리는 평역 삼국지, 이문열 등의 삼국지를 통해서도 이제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접해 보셨을 거고요.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바로 그때 오나라에 황계라고 하는 나이가 든 신하가 있었는데 그 나이 든 장수가 오히려 조조에게 거짓 항복, 사항계를 쓰고 그래서 자기 몸이 막 이렇게 곤장을 맞아서 피가 터지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고육책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적벽대전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런 전략에서의 바로 그 노익장을 과시한 황계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아까 유비의 훌륭한 장수였었던 조자룡도 나이를 먹고 황충이라는 원래 좀 나이가 많았던 장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나중에 더 공을 세워요. 나이를 먹고도 노익장을 과시했다. 대표적인 사례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노익장은 맞았던 한자 표기의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1번은 백미가 흰 눈썹이라고 거의 우리가 직역을 많이 하잖아요. 흰 눈썹. 물론 마량이라거나 또다시 삼국지, 오늘 삼국지 이야기만 3번 나오네요. 비육지탄도, 노익장도, 백미도 말이죠. 자, 이렇게 삼국지 관련 고사들, 삼국지 관련 성어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다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마량이라는 인물, 마씨 형제 5형제 중 바로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 마량인데 그 마량의 신체적 특징이 눈썹이 하얗다. 약간 염색지상으로 나이 먹어도 아니면 약간 젊어도 눈썹이 하얗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것, 뛰어나다를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람에게도 쓰고요. 문학 작품에서도 백미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 철중쟁쟁, 특출 아니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뛰어남을 표현할 때 또 백미라고 이 연주의 부분을 지금 또 다바이올린 독주를 표현하고 칭찬하는 거죠. 일백백이 아니라 흰백이었다라는 거. 자, 3번은 이제 등용문입니다. 역시 우리가 알 것 같은 용문에 오르다. 등용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표준 발음법에 니은 첨가가 되지 않는 두 가지. 등용문과 송별연에 관한 지식으로 알고 있다며 등용문이라고 발음하지 않았고요. 송별연이라고 발음하지 않았던 표준발음법 제29항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용문에 오르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오를 등자로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불과 관련된 등불, 등자의 불화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화만 뺀다면 오를 등자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역시 부수의 문제. 항상 214개의 부수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등이라고 하는 것의 한자는 같아 보이지만 이제 여기에 불화변이 있냐 없냐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 오를 등자입니다. 등산할 때 쓰는 오를 등자이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서는 낮은 곳부터 밟아야 한다. 뭔가 겸손을 강조하고 성실한 노력의 출발을 말하는 등고잡이라는 한자성어도 있는데 얘도 오를 등자입니다. 자, 반면 얘는 거듭 등이라고 했어요. 전등 같은 걸 표현하는 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시 우리는 등불과 관련될 때 또 한자성어 등불을 가까이 한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걸 등화가친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제 등 두 가지가 나왔지만 역시 부수 잘 보아 써야 하고요. 자, 이제 미봉책이 여기에 나왔죠. 하나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천이무봉부터 말이죠. 자, 그렇게 미봉책도 이미 봉자가 꿰맬 봉자이기 때문에 두 글자로 우리는 미봉에 불과하다. 단지 우리는 미봉의 임시방편적인 계책, 실로 대충 꿰맨 봉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 임기응변, 하석상대 동족방뇨, 미봉책, 고식지게, 언발의 오줌누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상하탱석 이렇게 같은 말들을 한 번에 묶어서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아까처럼 꿰맬 미라고 하는 게 평소에 우리가 이 한자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미봉 정도에 실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꿰맬 미였습니다. 반면에 안일 미자를 썼던 삼음절의 한자어가 따로 있기는 있었죠. 저랑 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미증유,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음, 미증유의 코로나 뭐 이런 것 말이죠. 또는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과연이라는 뜻의 부사의 미상불이라는 한자어에도 안일 미자를 쓰죠. 안일 미와 꿰맬 미를 구별했던 미라는 한자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답 2번 맞았고요. 나머지 백미 이렇게 흰 백자로, 등용문의 오를 등자로, 미봉책의 꿰맬 미자로 이렇게 한 글자, 하나의 한자 바꾸어 드렸습니다. 자, 아까 미증유의 안일 미자와 다시 미상불의 안일 미자 정도와 이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난도는 상이었고요. 노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7번으로 갈게요. 자, 유일한 한 문제의 어문 규정 표준어 문제였는데 또다시 다행스럽다라는 건 우리가 천이무봉을 알고 있고 꿰맬 봉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제 양말을 꼬매다라는 말이 틀리다는 것이 확실히 또 다가와야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비표준어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지역이 있다는, 방언처럼 쓰는 지역들, 방언으로 하려고 쓰고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잘못 쓸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늘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딱 하나 꿰매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나머지는 모두 맞았고요. 빠삭하다. 이것도 우리가 표준어 같지 않은 표준어에 제가 넣어드렸던 사례잖아요. 빠삭하다. 어떤 일을 잘 알아서 환하다라는 고유어예요. 표준어 같지 않은 표준어 중에서 대표적인 거 거시기 이런 거 있었고요. 엔간하다 이런 거 있었고요. 뭔가 줄임말에 얻다 대고 반말이 하는 얻다. 어디에다의 줄임말이니까 디귿 받침에 얻다라고 표기했던 것들 포함하여서 빠삭하다도 표준어 맞습니다. 자, 3번은 계면적다라고 하는 것도 전미사 적다와 관련된 사례. 이것도 어문 규정에 원래 있어요. 이것은 같은 말 겸연적다라고 하는 원래 한자였는데 이것이 변해서 계면적다라는 표기로 바뀌어요. 순우리말 계열로 바뀌어요. 겸연은 한자고 계면은 고유어 형태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둘 다 맞다고 해줍니다. 뭔가 쑥스러운 거예요. 쑥스럽고 약간 뭔가 미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면적인 거예요. 그렇게 멋쩍게 웃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적다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는 괴란적다라든지 아니면 객적다라는 단어도 많이 추천을 했어요. 말이나 하는 짓이 실없고 싱거운 것을 객적다, 객적은 소리한다 뭐 이런 거 하고요. 자, 4번도 어중떼다라고 하는데요. 얘가 기본형이 어중떼다. 발음은 떼다가 되고요. 이것은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어조사 어에서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어중간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서 상당히 좀 모호한 상태. 밥을 제대로 차려 먹기에는 좀 시간이 어중때예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아점을 먹고 점절을 먹고 이런 거 하잖아요. 아침이라고 하자니 점심이라고 하자니 좀 어중때다는 거죠.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생활 속의 어문 규정, 다만 꿰매다 이런 것들이 어디 한글 맞춤법 규정에 있거나 표준어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생활 속의 어문 규정들을 꼭 확인하고 늘 이야기했지만 사전을 가까이 하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모르면 표시해두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하라는 그런 취지겠죠. 자, 그래서 꼬매다는 틀리고 꿰매다가 맞으며 빠삭하다. 계면적다는 겸연적다에서 변한 말이라는 것은 둘 다 맞아요. 원래는 한자어였지만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 뭐 강남콩이 어원이었지만 강낭콩으로 변하듯이. 금슬이라는 한자, 결국 검은고와 비파라는 금슬에서 금실이 좋다. 부모님의 금실, 부부간의 금실 이렇게 변하듯이 변해서 맞는 말이 됩니다. 쑥스럽거나 미안하여 어색하다. 계면쩍게 웃었다. 겸연쩍게 웃었다 그랬고요. 다시 한번 어중때다. 이도 저도 아니어서 어느 것에도 알맞지 아니한 것이 어중땐 시간이다. 그렇게 했었죠. 자, 이제는 8번 엄청 중요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굉장히 미세하게 우리가 확인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맞았는데 딱 하나 틀리게 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런 네모 자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답과 상관없이 이 네모의 말을 읽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나 내가 확실하게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자, 시작이 어미였잖아요.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본형 이야기, 또 어려웠던 기본형 중에서는 가시엇게 사옵니다 하는 형태소 개수할 때 저랑 공부하기도 했었죠. 기본형 가다였고 가가 어간이고 시엇게 사옵 더는 어미는 어미인데 중간에 들어있는 선어말 어미 대신에 라가 들어가면서 이게 어말 어미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두 가지. 어미는 두 가지가 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다. 이게 이제 또 시작이죠. 이때 이제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높과 추공해. 가시어깨 사옵더라는 게 원래는 이제 어법에는 가시어깨 사옵더라는 어법에는 안 맞고요. 가시어깨 사옵니다. 임금님께서 줄여서 가시어깨 사옵니다. 이거는 맞는 거지만 어법에. 다만 선어말 어미의 종류를 높과 추공해. 즉 높임, 과거, 추측, 공손, 회상으로 나누었잖아요. 높과 추공해를 우리가 외우면 사실 선어말 어미는 크게 부담이 없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말 어미인데요. 어말 어미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누었다는 거죠. 어말 어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왜? 종결은 마침표가 있는 어미였고요. 연결 어미는 마침표는 없는데 두 말을 이어주는 어미. 그래서 저랑은 아게지고 플러스 알파. 아게지고 외에 그 이외에 다양한 어말 어미들이, 그러니까 연결 어미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 전성 어미가 엄청 중요했었죠. 성질을 전환하는 어미. 어미는 어미인데 어떻게 성질을 전환했느냐. 이것이 다시 한번 전성 어미도 세 가지로 또 나누면서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였죠.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 어미에서도 물론이지만 이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때도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명사형 전성 어미의 미음, 기의 형태 또는 음기 뭐 같고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니은는 리을 던이 있었고요. 부사형 전성 어미의 개, 도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명사처럼 보였지만 명사가 아닌 어미, 부사처럼 보였지만 부사가 아닌 어미. 왜? 기본형이 있으니까요. 관형사가 아니지만 관형사처럼 보였던 어미. 이것이 품사 때 했어요. 또 어미 때 했어요. 또 문장의 짜임 때 또 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기를 바라며. 자, 그래서 이제 분석합니다. 시작은 기본형부터 가는 거죠. 모시겠지만의 기본형은 모시다이고요. 이때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우연히 글자가 시일 뿐이지 어간에 있는 모시다. 왜? 모시다, 모시고, 모신이지 모다에 시가 붙은 게 아니죠.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비슷한 게 계시다였어요. 계시다도 계다에서 온 말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계시다, 계시고, 계시니 어간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때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만약 가시다, 그럼 기본형 가다고요. 먹으시다, 그럼 먹다고요. 또는 보시다, 그럼 보다고요. 그래서 시를 우연히 들어가는 시인지 선어말 어미 시인지는 생략 여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자, 오갔다의 기본형은 오가다죠. 오가다. 오가다는 오다와 가다를 합친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어간 자체가 오가일 것이고. 자, 3번은 들이셨을의 기본형은 들이다죠. 특히 우리는 주다, 들이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뵙다, 데리다, 모시다. 이 객체 높임법이 높임법 때 어머니를 모시는 거고요. 할머니께 전화를 드린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객체 높임과 관련된 특수어휘였으므로 또 반갑기도 하고요. 자, 4번은 이제 보내셨을 거의 기본형은 보내다가 되겠죠. 보내다. 자, 이제 이런 정도를 먼저 정리를 해두고 어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미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정답 3번을 보니까 이제 들이셨을을 이제 위에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간이 들이다라고 했으니까 셔이라는 것은 결국 서너말어미 2개, 시엇의 준말이고 시엇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바로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는 리을던 할 때 바로 그 을이 받침이 없으면 리을만 올 것이고 받침이 있으면 을이 선행되는 걸 통해서 을이 오겠죠. 먹을 그러면 을이 오고요. 가다라고 하면 갈 이렇게 리을이 바로 오는 거니까 같은 거라는 이 형태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어간인 들이를 제외한다면 시가 선어말 어미고요. 그 다음에 엇도 선어말 어미죠. 이때 선어말 어미 대 시엇이 전형적인 높과에 해당이 되죠. 높임 과거. 그러면 결국 딱 하나 이 을이 뭐냐라는 거예요. 얘도 어미는 어미인데 이제 무슨 어미라고요? 전성 어미라는 거죠. 물론 구체적으로 전성 어미이지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눴고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눴고 어말 어미 중에 전성 어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분석을 보니까 어간 들이다에 기억에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다시 한번 선어말 어미 어시 들어간 것까지 다 맞았어요. 여기까지 다 맞았는데 이제 니은이 지금 연결어미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을은 연결어미가 아니라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있죠. 그래서 이 니은이 하나 틀린 거라는 거죠. 그냥 어미 이렇게 넓게 보면 맞아요. 또 어말어미도 맞아요. 그런데 더 들어간 거죠. 어말어미 중에 연결어미냐 전성어미냐를 구별하는 거라서 결론은 리을의 전성어미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리을로 바꿔준 거죠. 들이셨을의 을은 전성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형사형 전성어입니다. 이랬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벌써 어미, 그냥 어미에 대한 느낌은 알아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2516개 다양한 어미들이 있다라고 국립국어는 밝히고 있죠. 먹다, 먹고, 먹어서, 먹었는데, 먹었다, 먹었고, 먹겠다, 먹어라 이런 게 다양한 어미이긴 한데요. 이것의 종류들을 들어간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연결어미와 전성어미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다시 연결어미의 대표적인 것이 제가 개, 지, 고라고 물론 등등이기 때문에 엄청 많지만 시작인 먹다를 기준으로 하면 먹어보다, 먹게 되다, 먹지 않다, 먹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연결어미라는 거예요. 보통 저랑은 본본, 본보조에 쓰였던 중간에 들어가는 어미 있죠. 먹고 갔다 할 때 그 고가 본본의 연결어미. 아니면 먹어보다 할 때 그 어가 대표적인 중간에 들어있는 본보조의 연결어미죠. 다만 전성어미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연결어미는 엄청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연결어미를 우리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전성어미가 3가지라고 했던 것 다시 한번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알겠죠? 이 전성어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잘해줘야 된다고. 여전히 미음기, 니은을 리을던, 개도록 딱 요 정도면은 이걸 구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정답 3번이 딱 하나 리을로 고쳐야 되는 거라서 니은 대신에 여기 정답이 되었고요. 자, 반면에 아까 기본형 모시다의 어간과 그 다음에 get이라는 것도 역시 추측에 잘 모시길 거예요. 잘 모시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자, 이런 것들의 선어말어미도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뭐냐. get, 지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연결어미죠. 하나의 연결어미라는 것은 이것을 지 따로 만 따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하나의 연결어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이 지만을 다른 예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먹지만, 가지만, 듣지만, 하지만, 있지만,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만이 같이 다니죠. 그렇다는 것은 얘가 하나의 어미라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 마침표 아니죠? 그렇다고 전성어미 아니죠? 그게 연결어미라는 거예요. 그게 니은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형태소는 3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요하게 형태소를 분석하고 막 집요하게 막 이게 어간어미 나눴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게 수능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세분화하라는 겁니다. 자, 2번도 어간이 오가다였죠. 오가다의 오가까지. 그리고 물론 쌍시옷은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앗을 쓴 거죠. 선어말어미 맞고요. 자, 그럼 이 기는 뭐였죠? 바로 방금 설명했던 명사형 전성어미죠.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기라고 했잖아요. 그 미음기 중 기, 오각기, 먹기, 가기, 보기, 듣기, 하기 이런 게 전부 명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 리을 맞습니다. 자, 보내셨을 것들도 보내다의 어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셔시 이제 2가지 시, 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가 지금 2개인 거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을걸, 리을걸. 우리 10대 띄어쓰기에도 배우며 붙였어야 했던 을걸, 리을걸. 이것도 이 형태니까. 다시 한번 을걸 또한 역시 마침표와 함께 왔어요. 오늘은 처음 나오는 종결어미도 있죠. 마침표와 함께 오면 이 자체가 어미라는 거죠. 리을걸, 리을게 할 때 우리 표기로도 중요하고 발음은 껄, 표기는 할게 이렇게 우리가 된소리 발음이 나지만 예사소리로 표기한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결어미 맞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8번 문제를 보면서 역시 문법은 우리 한 문제 나온다고 했지만 예전에는 뭐 2문제, 3문제, 4문제 뭐 더 많이 나오던 시절들도 있었지만 어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변별력이 되고요. 이것은 아시는 분은 이거는 공부하면 할수록 분명히 알게 되어 가겠지만 어설프게 적당히 공부해서는 이건 맞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별력이 확실하거든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들이다의 기본형에 시, 어세, 선어말어미 2개, 그 다음에 들이셨을의 을이, 다시 한번 니은는 리을던의 형태. 그래서 뒤에 텐데를 꾸며주고 텐데라는 것은 터인데라고 하는 의존명사 터, 바로 체연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관형어잖아요.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되는 것은 그것이 결국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갔기 때문이잖아요. 기본형 단어였을 때 이게 바로 복합적인 문법, 지금 이 안에 형태소 개수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형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요. 역시 어미의 종류도 알아야 돼요. 또 그 안에 표기도 지금 있어야 돼요. 관형어, 문장 성분도 있어야 돼요. 품사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골고루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었던 좋은 문제입니다. 자, 분명 난도는 상이었고요. 들이셨을부터 지금 모두 설명했기 때문에 딱 하나 기억 리을의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분석이 되었어야 합니다. 나머지 모두 정확하게 이제 일치된 해설이 되겠고요. 자, 9번까지만 시간상 해보고 잠시 후에 10번부터 20번까지도 한번 합시다. 자, 이제 다이어입니다. 자, 문제는 벌써 다이어를 물었다는 것은 동음, 이의 관계와 구별하라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우연히 소리만 갖고 뜻이 전혀 다른 건 빼야 되고요. 하나의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장된 거. 그래도 가장 비슷한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의 유사성, 중심 의미에서 확대된 거니까 표제어가 같은 것, 그것을 다이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정답 3번에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또는 장작 불이 탄다. 어때요? 이게 모두 다 불이 타는 데에서 시작을 한 중심 의미 불타오르네잖아요. 그래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입술이 탄다는 말이 뭐라고요? 입술이 막 이렇게 뜨거워질 때를 관용적으로 표현한 거죠. 입술이 바짝 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주변 의미로 확장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타다라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 타다에 우리가 해당하는 불타다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입술이 바짝 타는 것이 물기가 없어 바짝 마르고 바싹 마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타버리면 그게 다 바싹 마르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확장된 의미라는 거죠. 얘는 원래 불꽃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을 다이어라고 합니다. 자, 이 타다 중에서는 또 다른 다이어 중에 애가 타다 이런 거 있죠. 애 타요, 애 터져요. 뭐 정말 뭔가 마음이 막 얘가 불에 타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이것도 그 타다의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나머지는 우연히 소리만 같은 모두 동음 이의어들이겠군요. 자, 아까 우리에 의하면은 1, 2, 3, 4까지 나왔을 때 물을 강판에 갈아, 물을 갈았다 이런 것들이 으깨는 거죠. 갈아서 이제 으깨, 부수는 거고요. 전등은 새 것으로 갈아 끼웠으니까 체인지, 교체한 거죠. 갈음하다라는 50잔항의 어휘처럼. 안개 가려서 보이지 않은 거니까 막힌 거고요. 음식을 너무 골라서 먹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이거고요. 편식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 경기는 이기다의 반대에 지다 패하다고요. 모닥불이 지면 뒤에 추운 기운, 한기가 느껴진다는 것은 모닥불이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전혀 다른 단어들입니다. 자, 이제는 다이어와 동음이어를 구별하는 문제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난도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휘의 한 문제, 어휘 간의 관계를 주었군요. 자, 이렇게 우리는 9번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잠시 후에 10번부터 또 20번까지, 특히 고난도 비문학이 뒤에 있으니까요. 해설 강의 조금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쉬었다 할게요.